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 경쾌한 멜로디가 울렸을 때 한유진은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이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고급스러운 강남 아파트의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강태민이 가장 좋아하는 애호박을 썰어 넣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결혼 후 5년 동안 그녀의 세상은 이처럼 평온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채워져 있었다. 남편의 구두 소리가 들렸지만 평소와는 조금 다른 망설이는 듯한 발걸음이었다. 유진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광경을 목격했다. 강태민이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 오수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보란듯이 부풀어 오른 배에 손을 얹고 있었다. 강태민은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아내의 시선을 피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일말의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망치와도 같았다. 이 순간은 그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온 순간이었다. 유진아, 할 말이 있어. 이쪽은 오수희 씨야. 그리고 보다시피 아이를 가졌어. 내 아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유진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유진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절망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선택이 정당화되고 이 상황의 주도권을 완전히 쥘 수 있을 테니까. 그는 그녀의 약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유진은 울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 했다. 맑고 깊은 눈동자는 눈앞의 두 사람을 차갑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오수희의 배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강태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고요함은 폭풍전야와 같아서 오히려 태민과 수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침착했다. 오수희는 강태민의 팔에 더 바싹 달라붙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자신을 상상하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한유진이라는 여자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 순진한 전업주부를 향한 경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유진이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유진의 다음 행동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식탁 의자에 걸쳐 놓았다. 그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우아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고 단단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는데? 그 질문에는 비난이나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에 당황한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자신이 준비했던 다음 대사들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는 유진이 감정적으로 반응해야만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수희 씨와 아이를 이 집에서 함께 돌보고 싶어. 당신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요구였다. 그는 유진의 인내와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었다. 오수희는 유진의 얼굴에서 모멸감이나 분노가 터져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고요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가장 촉망받던 변호사 한유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누구보다 냉철한 이성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졌었다. 하지만 강태민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았다. 그녀는 성공적인 커리어 대신 그의 아내, 그의 그림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오늘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법정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던 변호사 한유진의 목소리였다. 알겠어.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어. 아이가 몇 개월이지? 그 질문은 너무나도 사무적이어서 강태민과 오수희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들은 마치 재판정에 선 피고인처럼 느껴졌다. 오수희가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다. 6개월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치던 처음과는 달리 살짝 떨리고 있었다. 한유진의 귀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이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혼 소송의 모든 절차와 재산 분할 목록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좋아. 그럼 내 대답을 말해줄게. 유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얼음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향해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여자를 향해 선언했다. 이혼하자. 그 세 단어는 어떤 비명이나 절규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집안의 공기를 갈랐다. 강태민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그는 유진이 이혼만은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직업도 없고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그녀를 경제적으로 종속시켜 자신의 곁에 묶어두는 것이었다. 뭐라고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결심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끝낸 사람이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경멸이나 조소가 아닌 일종의 해탈과도 같은 미소였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당신은 당신의 새 가족이나 잘 챙겨.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관한 서류는 내 변호사를 통해 보내도록 하지. 그녀는 내 변호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순간 강태민은 자신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총명한 사람이었는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녀를 이용하고 평가했을 뿐이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주던 가장 튼튼한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오수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전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유진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자신이 그 위에서 군림하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자신들이 한유진의 차가운 위험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거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태민과 오수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보글거리던 찌개 끓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몇 분 후 유진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가장 아끼던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 몇 가지만을 챙긴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5년 동안 정성껏 꾸미고 가꾸었던 집을 한번 둘러보았다. 미련이나 슬픔의 기색은 없었다. 그녀는 이미 과거와 완벽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시선을 주었다. 이 집도 당신이 가진 모든 것도 법에 따라 정확하게 나눌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가게 될 거라는 점만 알아둬. 그녀의 마지막 말은 차가운 경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다. 그리고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디지털 도어록이 다시 한번 열리는 소리가 나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민과 오수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러들인 폭풍의 거대함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아내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오수희는 그의 팔을 잡으며 불안하게 속삭였다. 태민 씨 괜찮을까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식탁 위에는 유진이 정성껏 차리던 저녁 식사가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다. 그들의 승리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났다. 그들은 한 여자를 내쫓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안식처와 미래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것과 다름없었다. 한유진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택시를 잡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지난 5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랑, 헌신, 그리고 배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이자 미래가 될 사람이었다. 선배 저예요. 한유진. 수화기 너머에서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하게 말했다. 저 다시 일하고 싶어요. 아니, 일해야만 해요. 혹시 선배 로펌에 아직 제 자리가 남아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민의 변호사 사무실은 그의 오만한 만큼이나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강태민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진석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한유진을 경력 단절된 평범한 가정주부로 얕보고 있었다. 그들은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거나 터무니없는 감정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그런 종류의 의뢰인들을 다루는 데에는 이골이 난 전문가였다. 그는 유진에게 최소한의 위자료와 생활비를 쥐어주고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태민에게 장담했다. 그들의 시나리오 속에서 한유진은 무기력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유진이 들어섰을 때 두 남자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드러운 실크 잠옷이나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짙은 네이비색의 바지 정장, 날렵한 스틸레토 힐 그리고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분노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냉철한 지성과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박 변호사가 권하는 자리에 앉지 않고 당당하게 테이블의 맞은편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자신이 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강태민은 아내의 낯선 모습에 불쾌감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박진석 변호사는 헛기침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깨며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다. 한유진 씨, 이쪽은 강태민 씨 측에서 제안하는 이혼 합의서입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과 유진 씨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저희가 최대한 관대하게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가르치려는 듯한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서류를 받아서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문서를 훑었다. 강태민과 박 변호사는 그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기를 기다렸다. 서류에 적힌 금액은 그들이 소유한 전체 자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모욕적인 수준의 액수였다. 그들은 유진이 법적으로 무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유진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가볍게 밀어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훨씬 더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냈다. 파일들은 색인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자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 변호사님,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 제3분할 청구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의 입에서 법 조항이 정확하게 언급되자 그는 당황했다. 유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협력하였다면 그 기여분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제가 지난 5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것은 명백한 기여 행위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어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강태민 씨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과 그 자금의 흐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파일은 그 돈으로 매입한 청담동 아파트와 제주도 별장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모두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명백한 공동재산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어떻게 자신도 잊고 있던 세세한 자금 내역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박진석 변호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반박했다. 그 부동산들은 대부분 강태민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유 재산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진은 비웃음 대신 세 번째 파일을 펼쳤다. 흥미롭군요. 제가 알기로는 강태민 씨 부모님의 최근 5년간 금융거래 내역 어디에도 해당 금액을 증여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자료입니다. 오히려 해당 자금은 강태민 씨가 이사로 재직 중인 DH건설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비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박진석 변호사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 협상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며칠 후 법원의 중재하에 2차 조정 기일이 잡혔다. 장소는 국내 최대 로펌인 광장의 회의실이었다. 강태민 측은 더 이상 유진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DH건설의 법무팀까지 대동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들은 유진의 주장이 단순한 협박일 뿐 실질적인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 광장의 다른 회의실에서는 YS그룹의 권지혁 회장이 중요한 인수합병 미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인수하려는 회사는 바로 DH건설의 자회사 중 하나였다. 그의 옆에는 YS그룹의 법무팀장과 비서가 배석해 있었다. 권지혁은 냉정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예정된 미팅이 상대 측의 사정으로 잠시 지연되자 권지혁은 무심코 유리병 너머 옆 회의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혼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쪽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단 한 명의 여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 불균형한 구도에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벽을 뚫고 나올 듯 명확하고 힘이 있었다. DH건설의 법무팀이 이 자리에 왜 참석했는지 의문이군요. 이건 개인의 이혼 소송이지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아닙니다. 혹시 강태민 씨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지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논리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DH건설의 변호사는 당황하며 둘러댔다. 강태민 이사님의 재산 중 일부가 회사 주식과 관련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참석한 것뿐입니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좋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하시니 마침 잘 됐군요. 이 차트는 DH건설의 최근 3년간 주가 변동과 미공개 정보 이용 의심 거래 내역입니다. 특히 강태민 이사님과 그의 차명 계좌 주변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인 거래들이 눈에 띄는군요. 금융감독원에 이 자료를 제출하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저 여자는 단순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들을 차례대로 꺼내 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정교했고 그녀의 태도는 거침없었다. 그는 기업 간의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저렇게 뛰어난 전략가를 본 적이 드물었다. 강태민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사와 법무팀은 유진이 제시하는 증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들은 그녀가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가 가정주부로 살았던 지난 5년은 은퇴가 아니라 오히려 칼을 갈고 닦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권지혁의 옆에 있던 법무팀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회장님, 저 여성분 보통이 아닙니다. DH건설의 내부 정보와 약점을 저렇게까지 파악하고 있다니. 저희가 몇 달간 분석한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유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흥미라는 감정이 떠올랐다. 결국 조정은 유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강태민 측은 그녀가 요구한 재산 분할 목록과 위자료를 거의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거부할 경우 이혼 소송은 횡령과 주가 조작에 대한 형사 고발로 번질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친 후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실을 나오던 유진은 복도에서 권지혁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강렬한 존재감에 자신도 모르게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권지혁 역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 속에는 감탄과 존중, 그리고 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교차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무언의 신호였다. 이혼 조정이 끝난 후 한유진은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를 떠나 조용한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공간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세계를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입지 않았던 옷들을 꺼내 정리하고 먼지가 쌓여있던 법학 서적들을 다시 책장에 꽂았다. 이곳은 패배자의 도피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베이스 캠프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고 도서관에서 최신 판례와 법률 동향을 공부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녀의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과거의 날카로움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강태민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는 오직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빼앗긴 시간과 명예를 되찾겠다는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몇몇 로펌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 날짜를 기다리던 어느 날 오후 유진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면서도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유진 씨 되십니까? 저는 YS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저희 권지혁 회장님께서 한유진 씨를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유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YS그룹,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에 있는 거대 기업, 그리고 그 총수인 권지혁 회장. 그녀는 자신이 그와 엮일 만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혹시 DH건설과의 일 때문일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녀는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회일지 혹은 위기일지 알 수 없었지만 피할 생각은 없었다. 약속 당일 유진은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여의도에 위치한 YS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거대한 빌딩은 그 자체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빌딩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극도로 정중한 태도로 그녀를 최상층의 회장실로 안내했다. 권지혁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기능적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벽에는 유명 작가의 추상화 한 점만이 걸려 있었다. 권지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유진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번 로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앉으시죠, 한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유진은 그가 권하는 소파에 앉았다. 비서가 들어와 차를 내오고 조용히 물러갔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권지혁은 서두르지 않고 날카로운 눈으로 유진을 관찰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불안이나 초조함 대신 차분한 자신감을 읽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광장 로펌에서 한유진 씨가 주관했던 법적 분쟁 해결 과정을 인상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혼이라는 단어 대신 법적 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유진은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권지혁은 계속해서 말했다. 한유진 씨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적 사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호사의 능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저는 YS그룹의 새로운 법무 전략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응을 넘어 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과 인수합병 위기 관리를 법률적 관점에서 총괄하는 핵심 부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팀의 책임자 법무전략팀장으로 한유진 씨를 영입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확신에 찬 선언처럼 들렸다. 유진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표정을 유지했다. YS그룹의 핵심 부서 책임자. 그것은 대한민국 어떤 변호사라도 꿈꿀 만한 자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경력이 5년이나 단절된 상태였다.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도 아닌 자신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의심을 감추지 않고 물었다. 과분한 제안에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왜 저입니까? 저보다 훨씬 더 화려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후보자들이 많을 텐데요. 그녀의 질문은 겸손이 아니라
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날카로운 탐색이었다. 그녀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권지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이력서에 적힌 스펙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능력을 믿습니다. 한유진 씨는 DH건설이라는 회사의 내부 구조와 약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의 법무팀 전체를 혼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YS그룹이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현재 YS그룹은 DH건설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인 DH바이오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한유진 씨의 그 독특한 통찰력이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유진의 과거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권지혁은 그녀의 아픈 과거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심을 YS그룹의 이익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려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에게는 달랐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솔직함과 대담함의 매력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약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로 대하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YS그룹의 힘을 빌리는 것이자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법무전략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둘째, 저의 업무는 오직 회장님께만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H건설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저의 판단을 신뢰하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권지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미 그녀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한 팀장 YS그룹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유진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차갑고 단단한 악수는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알렸다. 일주일 후 한유진은 YS그룹 법무전략팀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첫 출근을 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해 있었고 서울의 전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했다. 그녀가 책상에 앉자마자 권지혁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 지시가 담긴 내부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간결했다. DH바이오 인수 전략 보고. 유진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외로웠던 싸움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거대한 조직의 힘을 등에 업고 더 큰 무대에서 싸울 시간이었다. 그녀는 강태민과 DH건설에 자신이 빼앗겼던 것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유진의 화려한 복수극 그 두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다. YS그룹 법무전략팀장으로 부임한 한유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권지혁 회장에게 약속했던 대로 자신만의 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스펙이나 학벌 대신 날카로운 분석력과 강한 집념을 가진 숨은 인재들을 찾아냈다. 업계에서 괴짜로 통하는 데이터 분석과 패기 넘치는 신입 변호사, 그리고 기업 내부 감사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까지 그녀의 팀은 소수 정예의 전사들로 구성되었다. 첫 팀 회의에서 유진은 거대한 스크린에 DH건설의 복잡한 조직도와
재무제표를 띄웠다. 팀원들은 이 새로운 리더가 과연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DH건설의 화려한 외형 뒤에 숨겨진 부실한 재무구조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DH건설이 아닙니다. 유진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강태민이 총괄 책임자로 있는 엘리시안 하이츠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개요가 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강태민 이사의 가장 큰 치적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흔들어서 DH건설 전체를 압박할 겁니다. 그녀의 전략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DH건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대신 프로젝트를 지탱하는 여러 개의 다리들을 하나씩 조용히 부러뜨리는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수년간 강태민의 아내로 살면서 그가 무심코 흘렸던 정보들, 그의 서재에서 우연히 보았던 서류들, 그리고 그의 통화 내용을 통해 얻은 모든 파편들을 완벽한 그림으로 재구성했다. 유진의 첫 번째 지시는 대한특수시멘트라는 작은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었다. 그 회사는 엘리시안 하이츠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친환경 특수 시멘트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였다. YS그룹의 자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한 후 유진은 즉시 공급 계약서의 작은 허점을 찾아내 법적으로 완벽하게 계약을 파기했다. 이로 인해 강태민의 건설 현장은 하루아침에 핵심 자재 공급이 끊기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같이 화를 냈다. 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작은 시멘트 회사 하나 관리 못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멈춰 세워. 당장 다른 공급처를 알아봐. 그는 부하 직원들을 닥달했지만 대한특수시멘트의 기술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었고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었다. 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유진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서 엘리시안 하이츠 부지의 토양 오염과 시공 과정에서의 환경 규제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유력 환경단체와 언론사에 동시에 보냈다. 그 자료는 과거 유진이 강태민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내부 보고서를 몰래 촬영해 둔 것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터져 나왔고 환경부는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엘리시안 하이츠는 친환경 프리미엄 신도시라는 홍보 문구가 무색하게 환경 파괴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고 DH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운이라고 생각했다. 경쟁사의 방해 공작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 배후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 어떤 공격에서도 YS그룹이나 한유진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다. 유진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고 강태민은 보이지 않는 적이 쏜 화살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이제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권지혁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유진이 매일 아침 올리는 간결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감정적인 표현 없이 오직 실행된 전략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객관적인 결과만이 담겨 있었다. 대한특수시멘트 계약 파기 완료. 엘리시안 하이츠 공정률 15% 지연 예상. 환경 이슈 언론 보도 완료. DH건설 주가 12% 하락. 그는 유진의 일 처리 방식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YS그룹의 이익이라는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분노는 가장 효율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원이 되어 DH건설을 옥죄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이 보석을 발견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단순한 칼이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지휘관이었다. 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팀에게 엘리시안 하이츠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구조를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분석 결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참여한 금융권 컨소시엄의 대출 약정서에서 몇 가지 독소 조항이 발견되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은행 측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조항이었다. 유진의 법무 전략팀은 즉시 와이스 그룹의 이름으로 해당 금융기관들의 엘리시안 하이츠 프로젝트의 사업성 재검토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 환경 문제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그리고 DH건설의 부실한 재무 상태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 더 강력한 압박이었다. 강태민의 책상 위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대주단 대표 은행의 임원이었다. 그는 냉랭한 목소리로 대출 조건 재협상과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첩도 덧붙였다. 강태민은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악재가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타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사무실의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 도대체 누구야? 누가 우리 뒤에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경쟁사들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집요하게 자신을 공격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에 빠졌다고 느꼈지만 그 실체는 안개 속처럼 희미하기만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한유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위자료를 받아 사라진 과거의 여자일 뿐이었다. 그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여자가 이제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무지와 오만이 바로 유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날 저녁 강태민은 만신창이가 된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오수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그에게 매달리며 물었다. 태민 씨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인터넷 뉴스에 온통 우리 얘기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인생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강태민은 그녀를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다. 시끄러워, 다 너 때문이야.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 분노를 가장 만만한 상대에게 터뜨렸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직 욕망과 이기심뿐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한유진에게서 빼앗았던 그 집은 이제 그들 자신을 가두는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오늘 엘리시안 하이츠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투자 철회를 선언했다. 강태민의 야심작은 이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첫발을 떼었을 뿐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강태민은 연이어 터지는 악재 속에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엘리시안 하이츠 프로젝트는 사실상 공중분해 직전이었고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이사회에서는 연일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불운이 아님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자신의 모든 약점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경쟁사들의 최근 동향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YS그룹의 최근 인사 발령 명단.
법무전략팀장 한유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강태민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시멘트 회사 환경 문제, 금융권의 압박,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그녀가 있었다. 한유진.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이를 갈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모멸감이었다.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내쫓았던 그 여자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조용히 위자료나 받으며 살아갈 것이라 믿었다. 그녀의 능력을, 그녀의 분노를 너무나도 얕보았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수인은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 그 여자가 어떻게 감히 태민 씨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녀의 불안감은 분노로 변질되어 강태민을 더욱 부추겼다. 그녀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는 한유진이라는 존재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증권가 정보지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추악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YS그룹 권지혁 회장 이혼 여인, 미모의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전 남편에 대한 앙심재벌 회장 이용한 잔혹한 복수극. 기사의 내용은 자극적이고 노골적이었다. 한유진은 능력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의 미모와 몸을 이용해 권력자의 환심을 사고 이를 사적인 복수에 이용하는 요부로 묘사되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YS그룹 내부에서도 유진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초고속 승진을 시기하던 임원들은 익명의 게시판에 그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직원들은 복도를 지나는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그녀가 이룬 모든 성과는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 덕분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녀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시기 질투와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유진은 겉으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를 주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텅 빈 오피스텔에 혼자 남았을 때 그녀는 지독한 고독감과 싸워야 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그녀의 능력이 아니라 그녀의 인격과 존엄성 자체였다. 그것은 법정에서의 싸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권지혁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비서실에서는 당장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소문을 키울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훨씬 더 권지혁다운 방법이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모두 회장이 한유진 스캔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는 그가 유진을 해고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지혁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스캔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스크린에 지난 한 달간 법무전략팀이 이뤄낸 성과들을 띄웠다. DH바이오 인수협상, 재개 및 유리한 조건 확보, 신규 해외 투자 리스크 분석 및 5천억 원 규모의 손실 예방, 경쟁사 특허 분쟁 승소.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한유진 팀장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숫자로 그녀의 가치를 증명했다. 나는 소문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결과와 실력을 믿습니다. 권지혁은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을 한 명 한 명 꿰뚫어 보듯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유진 팀장은
YS그룹이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단 한 달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그룹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팀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 어떤 언행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내부 직원이든 외부 세력이든 YS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뢰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녀를 공격하는 것은 곧 YS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유진을 의심하던 임원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권지혁의 절대적인 신임 앞에서 그 어떤 가십도 힘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왕좌에서 내려와 방패가 되어준 것이다. 그날 밤 유진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복잡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권지혁이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힘들었겠다 같은 동정 섞인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유진이 보고 있던 서류를 함께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계약서 3조 2항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 측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유진은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스캔들의 피해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가장 유능한 파트너이자 팀장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이 묵묵한 신뢰와 존중이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울렸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감사와 안도감이 뒤섞인 미소였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를 믿어주셔서. 권지혁은 여전히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나는 한 팀장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죠.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유진은 그의 말 속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회와도 같은 것이었다. 전략적인 동맹 관계는 깊은 인간적인 신뢰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동질감과 연대감을 발견했다. 강태민과 오수희의 비열한 공격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한 무대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DH건설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하지만 총회장이 위치한 호텔의 그랜드 볼룸 안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태민은 단상 중앙에 서서 애써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최근의 위기를 성장을 위한 일시적인 진통으로 포장할 생각이었다. 그는 한유진과 YS그룹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는 심증뿐이었다. 그는 주주총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만큼은 그들도 감히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했다. 그는 권력과 명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그의 뒤에는 DH건설의 창업주이자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버티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유진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히말라야 정상에 오른 산악인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권지혁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이 날을 준비해왔다. YS그룹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의결권을 위임받는 방식으로 어느새 DH건설의 주요 주주 중 하나로 떠올라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들의 왕국을 뒤흔들 수 있는 창과 방패가 모두 쥐어져 있었다. 권지혁은 주주석 맨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장내의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사람들은 재계의 거물인 그가 왜 경쟁사의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했는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다. 그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강태민의 위선적인 연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그는 유진이 오를 무대에 막을 올려주고 그녀가 승리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 강태민의 지루한 연설이 끝나고 주주들의 질문 시간이 되자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그때 사회자가 YS그룹의 발언 차례임을 알렸다. 모두의 시선이 권지혁에게 쏠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옆에 앉아있던 비서가 일어나 간결하게 말했다. YS그룹은 저희의 발언 시간을 그룹의 법무자문이신 한유진 변호사님께 위임하여 DH건설의 경영 리스크에 대한 심층 분석을 듣고자 합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태민의 얼굴은 그대로 잿빛이 되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전 부인이 YS그룹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강태민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안 돼. 저 여자는 자격이 없어. 이것은 사적인 감정을 앞세운 음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소용없었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절차상의 정당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YS그룹은 명백한 주요 주주였고 그들의 대리인은 발언할 권리가 있었다. 결국 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유진의 등단을 허락했다. 유진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겁에 질린 강태민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권지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제 당신의 무대다라는 무언의 격려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장표가 떠올랐다. 제목은 엘리시안 하이츠 프로젝트의 손실 원인 분석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DH건설은 최근 엘리시안 하이츠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시장 상황 악화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목록과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이 자료는 프로젝트 비용이 어떻게 부풀려지고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화살표의 끝은 강태민의 처남, 그리고 그의 대학 동창이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자금은 결국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계좌의 소유주는 바로 강태민이었다. 그녀는 해킹이나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공개된 기업 정보와 회계 장부의 허점을 분석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해냈다.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였다. 강태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유진이 제시하는 다음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내역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회사의 호재 발표 직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악재 공시 직전에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기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다. 강태민 이사는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의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해 주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유진의 마지막 일갈에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강태민은 물러나라, 당장 구속시켜라 고함과 욕설이 총 회장을 가득 메웠다. 상황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들의 비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 그는 DH건설이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제국이 아들의 손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강태민은 결국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경호원들에게 끌려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의 화려했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한편 오수희는 자신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명품 가방을 고르며 인터넷으로 주주총회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유진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스크린을 통해 강태민의 모든 비리가 폭로되고 그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자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옷장과 금고에 있던 현금과 귀금 속 명품들을 닥치는 대로 여행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그녀가 꿈꾸던 재벌 사모님의 삶은 신기루였다. 이제 남은 것은 빚더미와 쏟아지는 비난뿐일 터였다. 그때 강태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사랑이 아닌 욕망으로 맺어진 관계의 비참한 끝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단상 위의 한유진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 이것은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행위에 가까웠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제국의 폐허 속에서 홀로 우뚝 서 있었다. 소란스러운 인파 너머로 그녀는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값진 인정이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휩쓸고 간자리는 처참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견고한 성처럼 보였던 DH건설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은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수많은 죄목으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추악한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그가 한때 누렸던 모든 명예와 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강태민의 아버지인 강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DH건설은 결국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때 재계의 로열 패밀리였던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빠르고 완벽했다. 모든 것을 잃은 강태민은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앉아 자신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뒤늦게 곱씹었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 있었다. 오수희는 강태민이 구속되던 날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는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될 뿐이었다. 훗날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아이를 맡기고 다시 화려한 인생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그녀에게는 애초에 진정한 사랑이나 모성애 따위는 없었다. 시간이 흘러 서울의 가을이 찾아왔다. 뜨거웠던 여름의 소란이 지나가고 세상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한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YS그룹의 핵심 인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법무전략팀은 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업계 최고의 전략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강태민과 오수희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승리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되찾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평온함과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와 권지혁 회장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치열했던 전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딱딱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녀에게 업무적인 보고만을 받지 않았다. 그는 종종 그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미술관을 거닐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담백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신뢰와 존중이 깔려 있었다. 권지혁은 유진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내면에, 유진은 권지혁의 차가운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인간적인 모습에 점차 이끌렸다. 그들의 감정은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기보다는 온기를 나누는 모닥불처럼 서서히 그리고 단단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유진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는 평소처럼 업무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나지막이 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 팀장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부드러운 감정이 실려 있었다. 유진은 잠시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후련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허무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달려왔던 경주가 끝난 기분이에요. 그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목표를 이룬 성취감 뒤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DH건설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우리의 파트너십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한유진 씨의 능력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유진이라는 한 사람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돌려 말하는 법을 모르는 그다운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이었다. 유진은 놀라움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그녀를 재능 있는 부하 직원이나 흥미로운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인생이라는 더 큰 무대를 함께 걸어갈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바로 그런 눈빛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작은 얼음 조각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배신당한 후 다시는 누군가를 마음 깊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가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밖에서 기다려 주었고 그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저도 권지혁이라는 사람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유진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그것은 수락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약속이었다. 권지혁의 얼굴에도 마침내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얼마 후 유진은 익명으로 신탁재단을 설립했다. 강태민과 오수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최소한의 교육과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동정이나 용서가 아니었다. 모든 비극 속에서도 죄 없는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변호사 한유진으로서의 마지막 신념을 지키는 행위였다. 그녀는 그렇게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자신의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제 한유진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YS그룹의 유능한 리더로서 그리고 권지혁의 곁에서 그와 함께 웃고 고민하는 한 사람의 여자로서 그녀의 인생 제2막을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녀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끝에서
가장 강한 자기 자신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다.